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걸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자 국민의힘은 광란의 탈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21일 차담을 갖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선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정감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 열렸는데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걸 두고 지금 공방이 이어진 상황이었죠.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가 달라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같은 사안에 같은 사람의 다른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의 다른 사건 두 개가 지금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수사 2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었고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사건을 수사했었는데요. 어제 답변할 때는요. 코바나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관련 협찬 관련된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이 기각됐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고 오늘 이제 답변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때는 네. 이제 약간 혼선이 와서 김건희 여사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아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영장 청구 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결국 따로 통신 기록과 계좌 정보 이거를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증거를 확인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마무리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사실 뭐 1시간 정도 만에 바로 막 중단이 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야당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까? 저는 검찰의 해명 자체가 굉장히 궁색하다고 보여져요. 4년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직무유기의 죄책을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처럼 그렇게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와서 언론에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니까 뒤늦게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함께 물타기에 나선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일례로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129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 이렇게 막중한 어떻게 보면 지능범이자 경제사범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을 검토를 함에 있어가지고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나. 4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예, 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론을 내린 다음 날에 민주당이 23년 만에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헌정사상 7번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이 탄핵되는 모습을 아마 많은 국민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총장 탄핵은 지금 국회의원들, 제적의원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되게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원 구성상으로 보게 되면 통과는 자명한 사실이게 될 것이고요. 지금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여기에 관련돼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검찰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탄핵 절차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통과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탄핵,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될 텐데요.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또 탄핵이냐, 탄핵 중독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다 당연히 보복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법사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본인이 사건,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의혹들. 그 의혹에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대거 공천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 의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무슨 로펌이냐라는
라는 얘기 나올 정도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로펌처럼 운영되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아까 탄핵에 대해서 막 말씀하셨는데 탄핵이 그냥 발의한다고 해서 효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죠. 장관도 탄핵했지만 결국 기각됐었고요. 그다음에 안동안 검사, 이정석 검사도 모두 탄핵했지만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숙 이제 방통위원장도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사 중이고요. 이 와중에 또 검사 4명을 또 탄핵한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지금 추가로 또 검찰총장,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 탄핵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요. 100명의 수사관과 검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 수사할 때 한 그 정도 규모로 수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도 박탈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들, 검사들 다 좌천시켜 가지고요. 완전히 순수하게 친문 검사들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때 기소를 못하고 이번 정부 넘어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정부 넘어왔다 해가지고 그 이번 정부에 있는 검찰총장이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이거야 법이 살아있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탄핵에 대한 역풍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수사 보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한동훈 대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이신데요.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죠. 방금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 권력도 막대했죠. 결과적으로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권력과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증거만 하더라도 7초 만에 3,300원의 8만 주를 매도했던 사건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황 증거라든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 조치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탄핵이라는 제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반론 듣고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21년 이 사이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검찰이 권오수 회장 포함해서 9명을 기소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불기소 처분 난 거예요. 그때 당시의 결정과 똑같은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정부가. 근데 어째서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속보로 좀 전해졌던 내용,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 부분은 꽤 오랫동안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네네. 오늘 좀 결론적으로 나온 건 날짜는 21일, 다음 주 월요일로 결정이 됐고 차담 형식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독대 언제 하느냐 네.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독대를 하게 돼서 어쨌든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4시 반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식사 없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차 한잔하면서 네.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대화 내용이 엄중하다 보니까 식사보다는 차 나누면서 좀 깊게 얘기하자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요. 엄중하면 식사 나누지 않습니까? 엄중하면 식사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자리에 정진석 이제 비서실장이 배석한 이유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언론 과열 취재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한 명이 더 끼어 있어야지 나중에 혹시나 진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도 정리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번 독대를 하기 싫었던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독대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죠. 면담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대표와 만나는데 어떻게 면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4시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시 반에 시작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아마 만찬 약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 장소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출발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러면 4시 반에 시작하면 기껏해야 30분? 길면 1시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과연 나눌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독대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끼운다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격화시키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싶어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과연 그런 면담 자리라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만남에 의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지금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독대에서 사실 할 만한 얘기들을 이미 공개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것도 여러 번 했고 또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보궐선거 다음 날 최고에서 또 한 번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독대 내에서는 독대 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보다는 오히려 민생이라든가 금투세, 의료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아마 저기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든가 또는 활동 자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절차 협조해 달라 했는데 그 중에 좀 약간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활동을 자제하려고 요청을 하면서 제2부속실을 빨리 가동해 달라고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나눌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했던 내용을 제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결단을 내리는 이런 내용을 결국 아마 하게 될 거다 그렇게는 봅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윤 대통령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적 쇄신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라 같은 부분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주위에서 많은 말을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이번 면담 자리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중요한 이런 핵심적인 의제에 비껴나는 다른 의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민이 바라고 있는 거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위를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나올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만남에 의해서 뭐 국정이라든지 동력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독대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정 부분 얻는 소개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어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그런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도 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면담 자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전반에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 보궐선거에 반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는 각각이 서로 생각했던 게 2대2입니다. 어디 한쪽이 3대1이 될 수 없었었죠. 그리고 실제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약간 이제 기대치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였다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 내내 어떤 이제 선거의 승리 그리고 왜 이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가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면서 중앙 이슈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 얘기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 좀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몇몇 발언들 좀 최근에 계속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도 좀 담겼다고 전해집니까? 일단 몇몇 의원들이 좀 부적절한 은행과 행동을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한 발언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행에 당부를 구하는 그런 직접 글을 보내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대안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기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환기시키고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내부 단속, 기강 잡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부산 금정구의 민주당의 이제 김영배 의원이죠. 김영배 의원이 이제 고인을 모독한 건 진짜 굉장히 큰 실수였다 생각합니다.
마치 무슨 본인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형사처벌 때문에 보궐선거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재임 중 질병으로 보궐선거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또 김형배 의원은 그 국정감사 기간에 골프를 치러 갔고요. 민영배 의원이죠. 예, 민영배 의원이죠. 예. 예. 골프 치러 왔었고 그 다음에 또 양문석 의원은 국악하는 100만 국악인을 향해서 기생이냐고 말을 해가지고 국악인 협회에서 양문석 의원이 이제 일단 조치를 이제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증 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당 국민들한테 자기 당의 어떤 국회의원들한테 진실을 말하고 언행을 조심하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치러진 보궐선거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지역 부산 금정 지역이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윤희련 금정구청장이 금정구 16개 동 모든 곳을 싹쓸이를 했고요. 또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지난 총선보다도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2%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동네 이제 일꾼 뽑는 선거거든요. 이제 구청장 선거다 보니까 전국 중앙 이슈가 딱히 먹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누가 제일 살림을 잘할 것이냐, 동네 일꾼, 동네 살림꾼을 뽑는 선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 보궐선거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불법행위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배 의원이 와서 실언을 한 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막판에 부산 민심이 결집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정 지역 결과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물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그 부산 금정 선거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지역에 6번이나 내려가서 예. 유세 활동을 하셨죠.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역에서는 차기 됐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불려지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력한 대권 주자 후보가 지역에 6번이나 찾아가면서 선거운동을 도왔으면 어떻게 보면 보수세가 더욱더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 금정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자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60%라든가 70%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직접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점도 저는 그 부분도 여당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럼 이렇게 격차 많이 난 거 내부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원인은 어찌 되었든 간에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김영배 의원은 부산 금정이 고향이신 분입니다.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실언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로부터는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보면 강화군수 선거의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50.97% 득표를 했는데 또 여기는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금정은 또 좀 반대로 좀 줄었습니다. 네. 뭐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격차가 좀 줄었죠. 격차가 이제 지난 선거 때보다 격차가 15%포인트 줄었다고요? 그렇죠. 예, 더 이제 15% 줄었는데 안상수 전 이제 인천시장 그리고 이분은 또 재선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거든요. 이분이 6%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9% 정도가 좀 격차가 좀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도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느냐? 뭐 5% 이상이니까 좀 더 벌어졌다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크게 벌어졌다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요? 예,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교육감은요, 진짜 이거는 보궐선거의 특징이기도 한데 서울시 교육감은 조직 선거에서 판이 완전히 갈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수가 총 48곳이거든요. 48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37곳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곳입니다. 그러니까 37곳,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37곳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열세가 있죠.
물론 이제 정당 소속 이제 구역감 선거는 아니지만은 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요 조직적으로 아마 많이 가동됐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만 이제 정근식 후보가 앞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투표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수도권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표현을 하죠. 지역과 달리 수도권은 보수와 진보세가 비등하거나 조금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인천 강화의 경우에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격차가 줄었다는 것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서울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물론 투표율이 좀 많이 저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평일 선거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저조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 중심으로 해서도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리고 싶은데 뭐 텃밭은 사수하고 2대2 무승부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기본적인 평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각각 당에 좀 어떤 숙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는 이번 선거 결과는 본전치기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 우리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선거를 총괄 지휘하거든요. 총괄 지휘해서 강화, 그다음 부산, 뭐 전남까지 다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승리한 건 너무 고맙죠. 고마운데 보궐선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기 지역 보궐선거에 가서 이제 명태균 씨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김 여사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조현선 변호사께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는 각각 각 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대2의 선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민심이 어떠한 쪽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흐르고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호남의 경우에 다른 야당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선명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숙제를 안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려는 그런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다음 선거에서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조현선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